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1910년대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는데 일단 1910년대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 단체가 1910년대 해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잡으시면 되겠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를 공부해 가면서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 단체를 만날 겁니다만, 아무리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하려고 해도 시험에는 모르는 독립운동 단체가 출제가 될 겁니다. 이유는 독립운동 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도 제가 숫자적으로 직접 파악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근데 들은 이야기로는, 독립운동가 연구학자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 질문입니다. 몇 개요? 100개? 좀 더 써봐요. 막 그러면 막 속으로 200개? 300개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단체는 5,000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독립운동 단체를 다 알고 있는 학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30년간 독립운동사를 연구하신 학자가 200개 정도 아신다고 하셨고, 제가 한 100개 정도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30개 알기도 쉽지 않을걸요. 그러다 보니 이제 독립운동 단체 그리고 무장투쟁 단체 가서 이제 돌아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진짜 중요한 단체 잡아드릴 거고, 만약에 시험에 기출은 되었지만 선택지로 한두 번 나오고 정답이 아니고 그냥 끝나버린 것들은 버려야지 도리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수험 한국사, 옛날 수능에서 근현대사를 선택하고 공부한 친구들조차도 그 한두 문제 나오는 무장투쟁을 몇 달을 공부해도 소화를 못하고 암기를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제 입장에서 하니까 공부를 줄여드릴 테니까 제가 하라는 것만 꼭 하고 따라오시고, 제가 강의 중에 언급하지 않은 단체가 나오거나 인물이 나와서 틀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독립운동사가. 우리가 일제강점기 와서 통치 방식 받고 경제 수탈 받으면 앞으로는요 독립운동사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일제강점기 문화 파트 하나 남는 겁니다. 독립운동사 1910년대에는 국내 비밀 결사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타이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요. 그럼 1910년대는 뭐라고요? 국내 비밀 결사. 왜 비밀 결사 단체죠? 아니 1910년대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으니까 뭔가 단체가 만들어지면 몰래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밀 결사 단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는데 시험에는 주로 2개로 출제됩니다. 그 2개가 뭘까요? 2개를 잡으셔야 됩니다. 바로 독립의금부와 이렇게 가면 너무 차분히 가는데 내가 지금 대한광복회입니다. 강의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50분짜리 강의하듯이.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독립의금부는 1912년이고요. 대한광복회는 1915년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1910년대 국내 비밀 결사 단체죠. 독립의금부는 임병찬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임병찬이 최익현의 제자인데, 최익현 기억나십니까? 고종의 밀지를 받아요. 고종의 밀지를 받아봤더니 고종이 막 편지 속에서 울고 있고, 병찬아 내가 다시 황제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임병찬이 2주먹 불끈 쥐고 내가 독립운동 해가지고 국권을 회복하면 우리 고종을 다시 황제로 만들어 드려야지, 복벽주의를 표방합니다. 다시 임금벽자예요. 그러면서 국권을 회복하면 어떤 정체의 국가로 갈 것인가? 전제 군주제의 국가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거 2개를 많이 비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제군주제 그러면 일단 대한제국이 많이 기출되는 거고, 이때 독립의금부는 하나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임병찬이 독립의금부를 이끌고 있다가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국권 반환 요구서.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죠. 총독부에 글을 써요. 좋은 말 할 때 조선을 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용서치 않으리. 그럼 일본이 무서워서 아이고 나라 돌려드릴게요 하고 돌려줍니까? 바로 걸려서 체포당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여러분 비밀 결사 단체면 비밀 결사 단체답게 행동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대한광복회는요 박상진이 김자진과 함께 만듭니다. 김자진 이름 석자는 들어봤을 거고요. 어디서 만드냐면 대구에서 만듭니다. 이들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지 만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만들려면 부호들 찾아가서 군자금, 의연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지하고 군자금 의원금을 연결시키시고, 근데 부호들 찾아가서 군자금 의원금을 빌려주십사라고 했는데 안 빌려주면 너 친일파지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친일파를 처단하기도 했다라는 것 좀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 대한광복회는 박상진이 사령이고 김자진이 부사령이어서 군대 식초직이었다 이런 말까지도 있는 거고, 좀 어렵습니다. 근데 대한광복회는 국권을 회복하고 공화정체 국민국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단체를 많이 출제하는 이유가 비밀 결사 단체 중에 3.1운동 이전만 하더라도 국권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떤 정체의 국가로 갈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이 달랐다. 여러분, 두 단체 말고도요, 송죽회, 선명단, 자립단, 조선 국권 회복단 많습니다. 기출되면 틀려야지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소화합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만 잡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 나머지는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단체는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두 개를 꼭 잡으십시오. 이거 두 개만 하세요. 나머지 지금 278페이지의 기타 비밀결사단체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910년대 해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제목을 쓸게요. 1910년대 해외에서는 뭐가 만들어진다고? 독립운동 기지들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이건 지도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신 수험한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연도까지 암기하는데 우린 연도는 포기하시고, 연도 문제는 생각보다 좀 근현대사는 정근대사보다 연도 문제가 많이 기출되긴 하지만 수험한국사에서는 연도 중심으로 출제하는데 우린 연도를 많이 안 물어보고 지역으로 물어본다. 어떤 지역에 어떤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고 어떤 독립운동가가 있었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일단 최고 독립운동 단체, 아니 3대 독립운동 단체를 먼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남만주에 뭐가 있습니까? 삼원보가 있습니다. 삼원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빨리 이야기하세요. 신민회가 만들었죠. 여러분 이거 기억나야죠. 신민회가 이회영 일가와 손을 잡고 만들었다.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대표하는 이회영 일가, 물론 또 이상용 일가 이런 분들도 삼원보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죠. 서간도 삼원보 혹은 남만주 삼원보죠. 이 삼원보에 여러분 경악서라는 주민단체가 있습니다. 이 주민단체가 부민단으로 바뀝니다. 부여 백성이란 뜻이죠. 낮에는 밥 깔고 밤에는 공부해라. 이게 나중에 한족회까지 명칭이 바뀝니다. 이제 수험항서 공부하면 11년, 12년, 19년 막 이런 거 다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이 경악사에서는 신흥 강습소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부민단에서는 신흥 중학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게 바로 한족회에서는 신흥 무관학교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험항서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건 남만주 삼원보에 뭐가 있었다? 이 경악사가 있었다는 것과 그 다음 신흥 무관학교가 있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나머지는 지워버리겠습니다. 기출되면 틀려야죠. 도리가 없죠. 하지 마시라고. 물론 여러분 신흥 강습소 이런 게 보기 자료에 나오더라도 이게 삼원보라는 거 캐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경학사하고 신흥 무관학교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진짜 막 하고 싶은 이야기 많습니다만 연해주에는 신안촌이 있습니다. 한인마을들을 신안촌이라고 하는데 이 신안촌에 어떤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었는가, 단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연해주는 실제로 무장투쟁의 본거지라고 하지만 실제 무장투쟁은 여기서만 행해지다 보니까 연해주는 1910년대 독립운동 단체들 13도 의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 13도 창의군은 정미의병이었고 13도 의군은 연해주였다. 성명회, 아이고, 권업회, 아이고 미치겠네요. 많죠 이런 단체들. 그리고 권업회에서는 권업신문도 발행합니다. 그러다가 이상설에 대한 광복군 정부, 손병희에 대한 국민의회, 여러분 이거 진짜 도리가 없죠. 이게 이해는 아니지요. 여기는 바로 그 유명한 이상설 선생님. 이상설이 을사조약 상소 올렸고 현상금이 붙었고 이리 간도로 가서 서점서숙학교 만들었다가
헤이그 특사로 1907년에 건너갔다가 연해주 와서 성명의 권업회 만드는 데 앞장섰고 바로 이상설이 이 대한광복군 정부 만들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상설이 정통령이었고 이동희가 부통령이었습니다. 여기는 손병희가 대한국민의회 만듭니다. 이 손병희의 대한국민의회는 나중에 임시정부 공부할 때도 다시 한번 언급되니까 이거 여러분 암기하셔야 됩니다. 권업회에서는 권업 신문도 발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근데 실제로 한능검에서는요, 지금 제 책에도 빠져 있습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이야기가 한 두 문제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최재형은 실제로 안중근이 이토 암살하는데 도움을 줬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한 두 문제 나오긴 했지만 원래는 서망서에는 잘 안 나오는 인물인데 이상서이나 손병희가 거의 압도적으로 출제되는데 아, 이런 최재형이라는 인물도 있었구나라는 거 좀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건 연해주에 이런 게 있었다. 최재형도 권업신문 내는데도 앞장서시거든요. 연해주에 이런 단체가 있었다. 이건 여러분이 연해주다라고 13도군 성명회, 권업회, 이상설의 대한광복군 정부, 손병희의 대한국민회의 다 아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연해주. 그리고 여러분, 밀산부 한흥동까지 3대 독립운동 기지라고 하는데 밀산부 한흥동은 그냥 제가 공부량을 빼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학교 두 개 이제. 어떤 학교? 여기에 서점서수 기억납니까? 근데 서점서수과 명동학교는 써놓고 지울게요. 이거는 학교에서 벌써 한번 언급했잖아. 이상설이 서점서수 만들어 놓고 헤이그 특사로 가는 바람에 서점서수를 계승해서 명동학교가 만들어지는데 역시 수험항사에는 1906년이냐 1911년이냐 연도가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지역, 간도죠. 간도의 서점서수 명동학교, 이건 학교에서도 공부했으니까 제가 그럼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이 간도는요, 간민, 여기가 간도입니다. 북간도. 간민회라는 교육단체가 있었다. 간도 백성회. 충분히 간도니까 간민회. 이해되시죠? 연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서 중광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중광단은 시험에 잘 나와요. 연도는 전혀 안 나오지만 뭘로 시험에 잘 나올 거예요? 중광단은요, 바로 대종교 단체가 무장투쟁하게 만든 단체가 중광단이다. 이걸로 시험에 정말 많이 기출됩니다. 대종교는 나철과 오교가 만든 종교, 당군교였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이 중광단이 명칭을 뭘로 바꿨냐면 북로군정소로 바꿉니다. 명칭을 북로군정소로 바꿔요. 그럼 여러분, 북로군정소란 말은 북간도에 있으니까 북로군정소인 거고 서간도에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서로군정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서로군정서는 바로 이쪽 삼원보 쪽에 있었겠죠. 그래서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는 실은 임시정부 산하부대다. 그래서 명칭을 북로와 서로로 이렇게 맞춰준 건데 그럼 좀 어렵나요? 그럼 지금 연해주에 이런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고 간도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삼원보의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이회영과 신민회 잡으시면 되고 중국을 가면 기본적으로 상해에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 동제사란단체도 만들어지고요. 좀 어렵지만 대동보국단도 만들어집니다. 이거 너무 어렵겠다. 그리고 상해에서 신한청년단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 이제 1912년에 동제사가 만들어져서 연도는 필요 없으니까 중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독립운동 단체라고 하는데 여기에 신규식과 박은식이 있습니다. 박달학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 마세요. 대동보국단 나오면 틀려버려야죠. 수험항사 공부하면 좀 알아고 하겠습니다만 제가 줄여드릴게요. 그런데 신한청년단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는 연도까지 알아도 좋습니다. 1918년이죠. 임시정부 만들어지기 1년 전에 오히려 대표로 여운형이라는 게 시험에는 오히려 적게 출제되는 거고 여운형이 김규식을 파리강화유에 파견했다가 굉장히 많이 기출됩니다. 신한청년단이라고도 하고 신한청년당이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김구, 신채호, 여운형, 신규식, 박은식, 김규식 훗날 우리 독립운동사에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젊은 시절에 진짜 여기 많이 계셨습니다. 임시정부의 모태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김규식을 어디에 파견했다고요? 김규식을 파리 강화위에 파견했다. 이 문장이 아주 시험에 많이 기출될 겁니다. 상해 신한혁명당도 있는데 이거 포기해버릴까요? 하지 맙시다. 그래서 공부량을 진짜 여기 상해에는 신한청년단이 아주 중요하구나. 공부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그리고 여기 미주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하와이로 가면
이것도 한번 기출됩니다. 한능검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해서 역시 연도가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하와이에서 박용만이라는 인물이 만든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대조선 국민군단 아무리 그 목총 들고 제식훈련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군대를 양성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이 박용만이 실제로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아지냐면 이승만과 철천지 원수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박용만의 대조선 국민군단을 수십 년간 한국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주 지역에 있었던 박용만이 하와이로 와가지고 하와이 주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고 대조선 국민군단을 양성하고 있었고, 미국에서 날라온 이승만이 박용만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었고, 박용만이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일본 군함이 정박할 기회가 생기니까 그 폭파 계획을 세웠는데 이승만이 박용만이 이렇게 일본 군함을 폭파시키려고 합니다라고 일러 바치는 바람에 박용만이 체포당하게 됐고, 박용만이 이승만에게 분노적 표현을 하면서 언젠가 우리가 독립을 맞이하게 될 텐데 독립된 나라의 이승만 같은 인물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경우는 민족의 크나큰 비극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만할게요. 친일파 처벌 안 된 게 이승만 때문이라고 보면 저는 또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주 지역에는 먼저 만들어져 있었던 게 대한인 국민회입니다. 헷갈릴만 하죠. 이 대한인 국민회는 안창호, 박용만, 이승만, 연도가 필요 없으니까 미주, 다 하와이 미주, 하와이나 미주나 그냥 미국이네 다. 여러분 안 헷갈리세요?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회, 대한인국민회. 아니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단체 대한광복회까지 힘들지 않으십니까? 대한광복회,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의회, 대한인국민회. 이렇게 암기시켰어요. 대구의 대한광복회, 연해주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의회, 미주 지역의 대한인국민회. 여러분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말도 안 되는 막 학교, 막 멕시코의 승무학교 이런 것도 기출되고 내가 다 알아요. 그렇지만 정답으로 떠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다시 한번 줄여드릴게요. 삼원복 경학사 신흥무관학교, 연해주의 신안촌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는 다 암기하십시오. 간도에 간민에도 어려우면 중강단하고 북로군정서 잡으십시오. 상해 나머지 어려우면 하지 마시고 신안청년단 잡으십시오. 그리고 미주 지역에 2개, 대조선 국민군단은 하와이에, 그 다음 미주 지역의 대한인국민회. 물론 대한인국민회를 이끌었던 안창호가 미주 지역에 흥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기도 합니다만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이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도 수험 한국사에서 꼭 만점 맞아야 되고 인생을 걸고 한국사를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도 진짜 막 공포감을 심어주면서까지 막 공부를 시켜보고 했습니다만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한 것만 잡으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물과 단체가 중요합니다. 연도보다는요. 그리고 그 인물과 단체가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냐가 기출되기도 한다. 기출이 많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문제 풀겠습니다. 280페이지.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사 들어와서 지난 시간에 1910년대 국내에서는 비밀결사단체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진다. 공부했는데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단체 2개, 독립의금부와 대한광복회. 시험 기출 잘 되네. 1910년대 해외 독립운동 기지 중에 가장 많이 기출되는 건 남만주 삼원보. 누가 만들었죠? 신민회가 이회영 일가와 손을 잡고 만들었고 남만주 삼원보에는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더라. 기억나십니까? 혹시 연해주에 있는 독립운동 기지들 생각나십니까? 성명회, 권업회, 13도 의군 좀 어렵나요? 이상설의 대한광복군 정부와 손병희의 대한국민의회. 미주 지역에는요, 대한인 국민회. 하와이에는요, 대조선 국민군단. 혹시 간도에 대종교인들이 무장투쟁하게 만든 단체 중광단. 이게 명칭이 북로군정서로 바뀌었고, 상해에서는 신안청년단에서 김규식을 파리강화에 파견했다.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자, 1910년대 국내는 비밀결사단체가, 해외에는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졌다는 거 공부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3.1운동 가겠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은 어렵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도 쉽게 출제되고요.
1919년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 3.1운동이 왜 일어났냐 배경 잡아야죠. 배경 보겠습니다. 3.1운동의 배경. 먼저 여러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들어보신 적 있죠? 민족들 자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족의 이 일은 민족들 스스로 해결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레닌의 식민지해방선언도 지금 제 교재에는 있겠습니다만 무슨 말이냐면 레닌이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켜놓고 전 세계 공산화를 꿈꾸는데 전 세계가 공산화 되려고 하면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해야 되고 자본주의 국가는 제국주의고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를 경영하고 있으니 그 제국주의 국가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식민지를 독립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레닌이 전 세계 식민지 해방에 도움을 주겠다. 식민지 해방 선언을 하거든요. 이 레닌의 식민지 해방 선언도 레닌의 민족자결주의라고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우리는 많이 기출되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윌슨이 자결한다고요? 민족자결주의 이것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여기저기서 이제 독립선언서들이 발표가 됩니다. 만주에서 민족대표 39인이 만나가지고요. 대한독립선언이라고 하는데 좀 우리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개돼지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무장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하자 1918년에 무호독립선언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어렵고요. 일본 동경에서 28 독립선언 이거 이광수가 독립선언문을 쓰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이게 3.1운동을 워낙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면서 3.1운동의 배경이 28 독립선언이다. 이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얘는 1918년이고 얘는 1919년인데 뭐 크게 의미는 없겠고요. 그리고 누가 죽습니까? 고종이 식혜먹고 갑자기 죽습니다. 고종이 죽게 되니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당시 빼앗긴 나라지만 이게 꼭 마지막 황제 같은 느낌이잖아. 물론 고종이 1907년에 강제 퇴위 당하고 순종이 황제가 됩니다. 고종 황제의 연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대답할 줄 아셔야 되는데 연호가 광무였죠. 그러니까 광무 정권, 광무 개혁 그랬잖아. 근데 1907년에 고종이 퇴위당하고 순종이 황제가 됐는데 순종은 연호가 융희예요. 그 순종이 1910년에 한일병합조약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빼앗겨진 거 아닙니까? 근데 순종이라는 황제가 있었지만 당시 민중들이 생각할 때는 진짜 고종이 황제 같은 느낌이 좀 있었겠죠. 고종이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고종의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장례식을 인산일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할 걸 기대하면서 민족대표 33인이 민족대표 33인이 만세운동을 기획합니다. 민족대표 33인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천도교계 손병희를 필두로 해서 15인, 기독교계 이승훈을 필두로 해서 16인, 불교계 한용운 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2인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분은 몰라도 여기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이분들 이름은 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미독립선언서는 누가 쓰기로 합니까? 최남선이 쓰기로 합니다. 최남선의 기미독립선언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보기에 기미독립선언서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잖아. 너무 현학적이죠. 이에 5등은 우리 조선의 독립국인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반 민중들이 듣고도 야 진짜 독립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르는 글이어야 되는데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뽐냈고 비극은 이 최남선이 훗날에 친일파가 되니까 야 우리 3.1 정신을 계승하는 나라인데 3.1운동에 그 기미독립선언서를 하필 친일파가 썼던 것도 문제고 한용운 선생님은 이 기미독립선언서 안에 들어가는 공약 3장을 쓰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이 공약 3장을 한용운 선생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민족대표가 탑골공원에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미독립선언서를 읽겠노라 그랬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이들은 태화관이 뭐 술집이었죠. 뭐 룸살롱이었다라고 보셔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3.1운동도 시간 많이 걸리죠. 전개 과정 어디에서? 서울에서 바로 태화관에서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태화관에서 누가? 민족대표는 태화관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읽었고요. 실제로 탑골공원, 파고다 공원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당시에는.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출발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출발했던 3.1운동이 각 도시로 갑니다. 여러분 도시에는요. 누가 있습니까? 노동자와 농민들. 노동자,
그리고 상인들이 참여합니다. 농민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 도시에서 더욱 확산돼서 각 농촌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런데 3.1운동 직전에 토지조사 사업이 끝났거든요. 소작농 입장에서는 소작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분노할 만하죠. 그래서 이렇게 농민들이 저항을 시작하면서 폭력성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3.1운동은 비폭력 저항을 지향했죠. 한용운 선생님이 결코 배타적 감정은 치닫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비폭력을 지향했지만 실제로는 폭력성을 띄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농민들 눈만 돌리면 곡괭이 있는데 그걸 안 들었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일제는 더욱더 폭력적으로 만세운동을 진압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야? 여러분 제암리, 지금 화성 지역입니다. 제암리라는 교회에 사람들 집어넣어놓고요. 수류탄 투척하고 총 빠바박 하고 갈겨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냥 제암리 학살 사건은 3.1운동 때 일제의 강압적 탄압이었다. 말도 안 되게 많은 사람들 죽였던 사건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3.1운동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독립운동의 하나의 기념비적인 사건인가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독립운동의 구심점이기도 했고 뭔가 시작점이기도 했고 독립운동의 방향을 다 바꿔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여러분 3.1운동 결과 통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건 내가 통치 방식에서 미리 공부했죠. 무슨 통치에서? 무단 통치에서 3.1운동을 계기로 소위 문화 통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제가 질문 들어갈게요. 3.1운동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1919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달 동안 200만 명이 참여했던 거족적인 만세운동이었습니다만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는 보기 어렵죠. 근데 왜 실패했을까? 민족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구심점이 없었다. 구심점 역할을 해줘야 될 이 민족 대표들이 술집에 숨어 들어가지고 자기들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김이독립 선언서 읽고 만세 삼창하고 바로 자수해버렸지 않습니까? 구심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빨리 중심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3.1운동 때문에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겁니다. 3.1운동 관련해서 한능검에서 가장 기출이 많이 되는 문장 바로 이겁니다. 3.1운동 때문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3.1운동이 1919년이면 무단통치기였죠. 그 무단통치기에 농민들이 곡괭이 들었죠. 그런데 3.1운동 전에 해외에서 독립운동 기지 만들고 있는 독립군들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우리가 총 들고 국내로 진격했을 때 만약에 국내 농민들이 호응해주면 독립운동이 성공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로 무장투쟁이 활기를 띱니다. 그럼 오늘 3.1운동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뭐 공부해요? 임시정부 공부해요. 그 다음 시간에 뭐 공부해요? 무장투쟁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3.1운동 결과 이렇게 되니까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실제로 3.1운동을 이끌었던 건 누구예요, 여러분? 주도 세력이 누구야? 여기 학생이에요. 그리고 청년들이, 학생, 지식인 청년들이 주도했다고. 학생, 청년들, 뭐 유관순도 학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해서 이들은 일종의 허무주의에 빠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내 친구들이 죽어나가고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고 이렇게 전민족이 떨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구나. 우리 독립은 불가능한 것이란 말인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다가온 사상이 무슨 사상?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이 3.1운동 때문에 수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시기적으로도 그랬고. 3.1운동의 가장 큰 결과예요. 진짜 가장 큰 결과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을 학생들이, 청년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 청년, 그리고 농민, 노동자가 민족운동의 주체가 됩니다. 노동자, 농민, 이 운동들이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는 60만 세운동, 광주학생운동 이런 거 공부할 거고 농민 노동운동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중국이나 중국의 5.4운동 들어보셨죠?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운동, 인도 같은 약소국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끼친다. 자, 3.1운동 결과 임시정부 수립된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고요. 무장투쟁은 공부할 거고요. 3.1운동 결과 사회주의 사상이 수용됩니다. 은근히 막 제암리학살 사건 이런 거 보기자료 주고 3.1운동 관련인 거 알고 있니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3.1운동의 배경으로는 그래도 고종이 죽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일순의 민족자결주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문제 풀 것 같은데요.
28 독립선언도 이것도 뭐 알고 계셔야죠. 진짜입니다. 가장 많이 기출되는 거는 임시정부 수립 3.1운동의 결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1919년 3.1운동의 최대 결과,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기출, 수능이건 한능검이건 뭐 공무원 시험이건 가장 많이 기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뭐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비교하는 시험 문제 많이 기출되니까 중요하게 공부할 텐데, 한인애국단원 역시 임시정부 인사들이죠. 그리고 무장투쟁에서 중요하게 공부하는 한국광복군 역시 임시정부 산하부대이고 또 임시정부 문제이기 때문에 임시정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 필기를 해버리면 칠판 가득히 필기가 메워지고 제가 아무리 말 빨리 하고 필기를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40분 이상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지금 주제 하나로 잡았기 때문에 제가 조곤조곤 말로 그리고 편집으로 이렇게 내어 보내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복습으로만 임시정부 관련 연표를 하나 그리면서 임시정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암기가 돼서 힘든데 분명히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을 통합해서 이끌어 나가야 될 정치단체가 필요함을 당시 민족 지도자들이 인식했고, 그래서 여기저기 그런 단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어디로 통합할 것이냐,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만주나 연해주에 통합단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외교 독립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상해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해는 임시정부가 있었고요, 연해주에는 손병희의 대한국민의회가 있었습니다. 손병희 대한국민의회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13도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한성정부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손병희의 대한국민의회가, 손병희 선생님이 좀 나이가 많으니까 양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국민의회를 흡수통합하여 상해 임시정부에 통합 수립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총리로 하는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달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만,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국민의회를 흡수통합한 임시정부는 1919년 9월 달에 통합 수립됩니다. 그 내용이 284페이지에 이렇게 지도로 나와 있을 겁니다. 맞죠? 자, 이렇게 임시정부가 통합 수립되었습니다. 1919년 9월 달에 대통령은 이승만, 총리는 이동휘, 삼권, 방금 휘파람 소리 나왔는데, 삼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공화정체 정부였습니다. 삼권이 뭡니까?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근데 행정은 국무원에서, 그 다음 사법권은 법원에서. 근데 법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해 우리 주민 몇 명이나 산다고. 대신 입법은 임시의정원. 뭔가 보기자료 나왔는데 임시의정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임시정부인 거 캐치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기본적으로 군자금이나 의연금을 여기저기서 받아들여야 하니 돈이 있어야 정부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애국공채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채예요. 말 그대로 언젠가 독립을 하게 되면 경상북도 어디군 무슨 면에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언제 독립될 줄 알고 그거 종이 쪼가리 하나 믿고 독립운동 자금 내주신 분도 훌륭한 분들이죠. 하여간 군자금, 의연금, 애국공채를 받아들이기 위해 연통제와 교통국을 만드는데 둘 다 중요합니다. 연통제, 연통을 놓는다 들어보셨어요? 비밀행정조직망입니다. 각 도군면에 책임자를 임명시켜 놓는 겁니다. 도의 책임자, 독판, 군의 책임자, 군감 이런 거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연통제. 그 다음 교통국이라고 해가지고요, 저 만주 지역에 아일랜드 사람 쇼가 운영하는 이륙양행, 와, 쇼 인물 문제가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한능검이 어렵게 출제돼 버리면 이거 진짜 한국사 막 2년 3년 공부하고 공무원 시험 90점 맞는 우리 조교 선생님들도 쇼 사진을 몰라요. 쇼 알아요? 몰라. 근데 막 나와버려. 아일랜드 사람 쇼가 운영하는 이륙양행, 그 다음 저 부산에 가면 백산상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독립운동 자금 전달하고 무기 전달하고 지령 전달하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게 이륙양행과 백산상해다. 이게 바로 교통국입니다. 통신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통합 수립되었기 때문에 외교 활동을 해야죠. 원래 신한청년단에서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했었잖아. 그쵸? 그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돼 있는 김규식을 임시정부가 외무총장으로 임명하게 되니 임시정부가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했다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군자금 의원금 외국 공채를 국내 도급면에서 연통제를 통해서만 이렇게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걷어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리 위원부, 미주 지역에 우리 교민들 많으니까 미주 위원부. 근데 이승만이 욕심꾸러기 파리까지 다 먹고 싶은 거예요. 이승만은 미국 생활을 오래 했거든. 그래서 미주 위원부와 파리 위원부를 통합한 게 구미 위원부입니다. 유럽을 구라파라고도 하잖아. 실은 런던 위원부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럽 구라파, 미국 구미 위원부까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외교 활동은 다 되는 거고요. 와, 군사 활동도 역시 참 대단한 게 공무원 시험에도 많이 기출 안 되는데 또 우리 한는 거면 기출됐어. 참의부라는 부가 있어요. 무장투쟁에서 공부합니다. 육군주만 참의부, 강복군 총영,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기출되었지만 임시정부의 무장 군사활동까지 공부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육군 무관학교까지 공부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사활동은 조금 한번 내려놔 버리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문화활동, 사료편찬서를 만들어 놓고 한일관계 사료를 정리합니다. 이때 박은식 선생님이 사료편찬서에 계시면서 그 유명한 독립운동 지열사를 쓰시는데 나중에 독립운동 지열사를 만납니다. 그 다음 독립신문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독립신문은 서재필의 독립신문만 생각하지 마세요. 임시정부에서도 이때 하필 발행인이 이광수이긴 했지만 이때 이광수는 이때는 칠판이었으니까 임시정부에서 독립신문을 발행하기도 한다.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연통제와 교통국이 곧 발각돼 버립니다. 그럼 연통제가 발각이 되면 군자금 의원금이 안 들어와요. 임시정부 돈줄이 막힌 겁니다. 임시정부가 위기 상황이야. 근데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에서 주로 생활합니다. 실제로 1919년에 통합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됐다가 1925년에 탄핵당한 이승만이 6년 동안 임시정부 대통령직을 했는데 실제로 상해에 머무른 기간이 6개월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창호 같은 경우가 이승만에게 임시정부가 위기다, 너 빨리 돌아와라. 그러니까 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상해는 내가 머무르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이다. 뭐 이런 답변을 했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죠. 이승만 때문에. 그런데 마침 이때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가 임시정부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 받는 거 너무 짜증나니 차라리 국제연맹이 대신 우리를 통치해주면 안 되겠니? 이 이야기를 들은 신채호 선생님이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더니 이승만은 없는 나라까지 팔아치워 먹느냐라고 하면서 안 되겠다. 임시정부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자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한능검에서는 국민대표회의에 창조파와 개조파 어떤 대립이 있었냐보다도 국민대표회의 시기 문제, 1923년입니다.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 때문에 국민대표회의가 열렸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자면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 창조파는 창조하자 새로운 정부를, 무장투쟁하기 위해 만주나 연해주로 가자. 근데 그 창조파는 신채호 선생님이 이끌었고요. 개조파는 실제로 임시정부 안살림을 다 맡아 하는 안창호 선생님이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안창호도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를 비판하지만 현재의 임시정부를 존중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자.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으로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고 다들 임시정부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에서는 이승만을 끝내 탄핵합니다. 이게 1925년입니다. 1925년에 이승만을 탄핵하고 난 다음에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 선생님이 취임하십니다만 박은식 선생님이 몸이 아프시니까 바로 사직서를 내십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1925년에 국무령제로 갑니다. 일종의 내각 책임제로 가자는 거였죠. 국무령은 이상용 선생님이 오셔서 국무령을 하십니다. 근데 3대 국무령까지 이제 바뀌었고 3대 국무령이 김구예요. 김구 선생님이 1927년에 자신의 이름, 아직 김구 선생님도 젊으실 때고 또 우리 동포들이 김구 선생님 이름을 모를 때인데 자신이 국무령이라고 임시정부가 잘 이끌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신의 직함을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이 임시정부를 함께 이끌어간다.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하십니다. 멋있죠? 이래서 김구 선생님이 멋있는 거예요. 실제로 임시정부를 다 떠납니다. 김구 선생님이 동포들 집 찾아다니면서 밥 얻어 먹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 청사 전세돈도 여기저기서 빌려다 대고 막 그런 상황에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가 살아있음을 대내외에 알려야 되겠다. 의열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931년에 만든 게 한인애국단입니다. 한인애국단은 이봉창이 일본 동경에서, 그 다음 윤봉길이 상해 홍코우공원에서, 이건 나중에 다시 자세히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봉창이 상해 홍코우공원에서 의거에 감동 먹은 중국 국민당 장제스가 윤봉길 배우의 김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김구를 만나서 너나 따라다니거라. 언젠가 우리 국민당이 중국의 수도를 잡고 정착하게 되면 무장단체 만들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마. 실제로 무장단체가 바로 이 약속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한국광복군이고, 그러면 한국광복군은 윤봉길 의거가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구는 그때부터 이 장제스를 따라다닙니다. 1932년에 상해를 떠납니다. 1940년에 충칭에 도착합니다. 근데요, 32년에 상해를 떠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생을 하면서 중국 대륙을 상해에서 난징에서 광저우에서 충칭까지 들어갈 때 그 고생하면서 8년 동안 하나는 알고 갑시다. 김구 선생님도 조직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1935년에 한국국민당입니다. 중국 국민당 장제스를 쫓아다니니까 한국국민당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1940년 드디어 충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충칭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무장투쟁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김원봉과 민족혁명당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민족주의계 조서왕과 지청천이 임시정부에 합류했거든요. 김구와 조서왕과 지청천이 함께 충칭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1927년에 김구 선생님이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시켜놓고 아무런 직함이 없이 그 중국 대륙 헤매고 다니시면서도 장제스 밑에서도 진짜 아니 직함이 없이 임시정부를 이끄셨다니까요. 그러다 충칭에 들어갔는데 이제 김구 선생님이 내가 주석하겠어. 그걸 누가 마다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충칭 임시정부의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정부 하면 이승만과 김구가 생각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승만은 처음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고 물론 탄핵당합니다. 근데 김구는 충칭 임시정부의 주석이 됩니다. 김구는 주석이 되죠. 그러면 지청천은 원래 무장투쟁했던 사람이니까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함께 따라 들어갔던 조서왕은 원래 학자예요. 여러분, 조서왕은 원래 삼균주의라는 걸 발표했던 인물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삼균주의를 이야기했던 이 조서왕의 삼균주의를 1941년에 충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으로 받아들입니다. 방금 말한 거 굉장히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데 조서왕의 삼균주의가 충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었다. 그리고 충칭에 들어갈 때 실은 김구는 원래 한국국민당을 만들어 놓고 있었죠. 근데 조서왕과 지청천의 당과 연대해서 당명을 한국독립당으로 통합합니다. 그래서 충칭 임시정부의 여당의 당명은 한국독립당이고 군대는 한국광복군입니다. 건국강령은 조서왕 거. 다시 1940년 충칭 도착, 김구는 주석, 그리고 지청천은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1941년에 조서왕의 삼균주의는 건국강령. 그리고 이제 한국광복군만 따로 공부하시면 임시정부는 끝나게 되는데 이 한국광복군은 지금 몇 분 나왔죠? 여기서 해버릴까요? 그럼 나중에 무장투쟁이 쉬워집니다. 한국광복군은 다 시험에 많이 기출됐습니다. 1940년에 충칭에서 창설됐는데 윤봉길 의거가 배경이었습니다. 윤봉길 의거의 감동 먹은 장제스가 언젠가 중국 관내에서 무장단체 만들 수 있도록 김구에게 약속했고 그게 충칭에서 만들어진 거고 총사령관이 지청천입니다. 참모장이 이범석이고 40년에 만들어지는데 41년에 무슨 전쟁이 발발합니까? 태평양 전쟁. 이해해 주세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니까 한국광복군이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대일 선정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1942년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를 합류합니다. 1942년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를 합류시킨다. 나중에 무장투쟁까지 공부하시면 이해하시게 될 거고 1943년에는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인도와 미얀마에서 전개합니다. 그 다음 1944년부터 미국 OSS, 지금 CIA 전시인데 OSS와 합동훈련을 하고요. 1945년에 국내 진공계획, 정진군을 편성합니다. 와, 정진군 국내 투입되기 직전에 일본이 갑자기 항복해버리는 바람에 국내 진공계획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자, 40년에 한국광복군이 창설되고 41년에 대일선정성명을 발표합니다. 42년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합류했고 43년에 영국군과 인도 미얀마에서 합동작전을 전개했고
1944년에는 미국 OSS 합동훈련, 1945년에는 국내 진공계획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이러면 한국광복군까지 다 해결. 그러면 임시정부가 다 됐죠. 워낙에 중요한 임시정부니까 제가 임시정부만의 연표를 한번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919년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국민의회를 흡수통합해서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통합 수립되었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이때는 대통령제였습니다.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외교 독립하겠다고 미주연부, 파리연부, 구미연부, 군사활동도 했고 연통제 교통국도 있었고 사료편찬소도 있었고 독립신문도 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연통제 교통국이 발각되면서 임시정부가 위기 상황이 온 겁니다.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보겠다고 1923년에 실제로 국민대표회의는 이승만의 위임 통치 총원수가 직접적인 배경이긴 해요. 바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국민대표회의를 개최시킨 건 신채호였습니다.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와 개조파, 대립, 임시정부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모색했다고. 무장투쟁하자는 사람들은 창조파, 현재 임시정부를 존중하자 개조파. 그리고 끝내 1925년에는 이승만을 탄핵시킵니다. 그리고 이대 대통령 박은식 선생님이 취임하셨습니다만 바로 사직서 내시고 국무령제로 갑니다. 일종의 내각 책임제로 가는 겁니다. 이때 국무령이 이상용 선생님이셨습니다. 3대 국무령이었던 김구가 1927년에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을 시킵니다. 집단하고 쓸게요. 자신의 국무령 직함을 내려버린 거죠. 그리고 임시정부가 살아있음을 대내외에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31년에 뭘 만듭니까? 한인애국단을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죠. 한인애국단, 이봉창, 윤봉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932년에 상해 사변이 일어나고 상해를 일본이 점령합니다. 우리는 프랑스 조개지 빌려서 임시정부 청사가 있었는데 마침 또 이 상해 전순 기념식장에서 윤봉길이 수류탄을 투척했잖아.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도저히 상해에 머무르기 힘든 상태에서 장제스가 너나 따라다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까지가 상해 임시정부예요. 32년에 상해를 떠난다고. 32년에. 그래서 언제까지? 40년까지 중국 대륙을 헤매면서 40년에 가서야 충칭에 도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임시정부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이 과정에서 김구는 1945년에 무슨 단체를 만들어요? 1935년에 한국국민당을 만든다라는 것 좀 알고 계시고 40년부터 1945년까지가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는데 이게 무슨 임시정부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충칭 임시정부가 되는 겁니다. 1940년 여기 다시 한번 흰색으로 40년 하고 써드릴게. 1940년에 가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김구 선생님이 주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석이라는 단어 나오는 순간 무조건 충칭 임시정부입니다. 그리고 물론 1944년에는 김규식 선생님이 부주석이 됩니다. 주석, 부주석제로 바뀌는데 이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잖아요. 김규식 선생님이 부주석이 된다고. 40년에 이때 당명이 뭘로 통합된다고? 한국 독립당이라고요. 군대는 뭐였고요? 한국 광복군이고요. 그 다음에 조성의 삼균주의가 건국강령으로 인정받은 건 1941년이고요. 됩니까? 다 한 것 같은데. 한국 국민당이 있었는데 1940년에 충칭호 가가지고 한국 독립당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한국 광복군도 창설되는 거고 맞나요? 한국 광복군 쭉 가는 거고 한국 독립당도 쭉 가는 거고 41년에 건국강령 조성의 삼균주의 자 이렇게 복수까지 했습니다. 임시정부 내용은 이 정도 됐다라고 보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와 무장투쟁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장투쟁을 80강과 81강 두 개로 쪼갰습니다. 예전에 수능에서 근현대사를 선택했던 친구들이 근현대사 공부 열심히 잘 해오다가 무장투쟁이라는 큰 산을 만나서 공부하다가 포기합니다. 재수생들 막 소주도 마시고 내가 근현대사 괜히 선택했어. 그리고 다시 흥선대원군부터 출발하다가 또 무장투쟁. 그러니까 무장투쟁을 이게 어렵게 공부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한 60점 혹은 70점 3급, 2급만 맞아도 저는 충분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무장투쟁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셔도 괜찮겠습니다만 그래도 80점, 70점 정도를 욕심내시고 계신 분이시라면 일단 이 80강 무장투쟁하고 81강 무장투쟁까지 들으시면 제가 마지막 시간에 진짜로 이 5개 부대에서 무장투쟁 문제가 거의 기출되고 이걸 벗어난 문제는 똥이다. 어차피 다른 분들도 못 푸는 문제니 우린 최소한 이렇게까지만 알고 가자라고 제가 공부량을 줄여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이야기하면 감동도 있고 이야 진짜 공부량이 많은 파트이긴 한데 그럴 순 없으니까 압축해서 가겠습니다. 지도 문제를 대비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백두 마운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압록강이고 두만강인 건 다 압니다. 두만강 꺾어지는 부분 이곳에서 봉오동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 있었던 홍범도가 원래 홍범도는 평민의병장이었다가 이때까지도 이제 의병장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포수 출신이죠. 국내로 두만강 넘어 진격했고 홍범도의 유인작전에 말려들어서 봉오동에서 누가 일본군이 160명 가까이 사살당하게 됩니다. 이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니 일본이 열받아가지고 이 홍범도를 잡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처에 훈춘 사건이라는 걸 조작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5,000병력 이렇게 5,000병력 해가지고 1만 병력이 홍범도를 잡으러 가는데 홍범도 이기기 어려우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근처에 여러분 중강단에서 북로 군정소로 바뀌었던 부대가 있죠. 북로 군정소 군과 함께 이 청산리 쪽으로 후퇴하면서 이쪽 청산리 근방에서 일주일 동안 10여 차례 전투에 승리하니 그게 바로 청산리 전투예요. 청산리 대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청산리 대첩하면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 군과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의 연합작전에 승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산리 대첩은 일주일 동안 10여 차례 전투였기 때문에 전투 이름들 어랑천, 고동하, 천수평, 백운평 이런 전투 이름들이 보기자료에 나오는 순간 청산리 대첩인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청산리 대첩의 영웅은 김좌진 장군이죠. 근데 왜 김좌진 장군이 더 유명해요? 홍범도보다도 이런 거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야기해 주어야만 하고 또 이게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홍범도는 이래저래서 이때 봉오동 전투 때 나이가 연세가 53세였는데 이게 1920년이죠. 근데 늙음하게 연해주에 가 계셨고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연해주 주민들이 강제 이주당하면서 카자흐스탄에까지 끌려갔고 거기서 한인들이 자리 잡고 사는 과정에서 극장 수위로 카자흐스탄에서 삶을 마감하셨던 게 홍범도 장군인 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카자흐스탄은 옛날에 소련이었고 냉전 시대에 소련 땅에서 죽은 홍범도 장군이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범도 장군은 조금 묻혀 있었던 것 같고 김좌진 장군은 나중에 사회주의자 총에 맞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저 위대한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을 쏘아 죽이는 빨갱이들 나쁜 놈 하면서 또 김좌진 장군은 더욱 띄어지게 되는 기본적으로 훌륭하신 대단한 영웅들이십니다. 그래서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과 김좌진의 북로 군정소군의 승리. 여러분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이렇게 조선군에게 패배를 당한 일본군들은 복수전을 전개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한인 마을들을 남자들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죠. 그게 바로 간도 참변입니다. 간도 참변 당하니까 우리 독립군들 입장에서는 우리 한인 마을을 지켜줘야만 하는데 아니 지금까지 봉오동과 청산리의 승리는 게릴라전의 승리죠. 전면전의 승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독립군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이 간도를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독립군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이렇게 간도를 떠나서 밀산부 한흥동까지 갑니다. 이 밀산부 한흥동까지 가가지고 서일이라고 해가지고 북로군정소의 총재였는데 서일을 중심으로 대한 독립군 단이 조직됩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필기해 드릴게요. 대한 독립군단이 조직됐는데 가난했거든요. 근데 북쪽에서 소련 쪽에서 건너와라. 무기 줄게, 군량미 줄게. 그래서 일부 대한 독립군단 중에 일부는 저 위에 자유시까지 건너갑니다.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그럼 넘겨버려야지.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건너갑니다. 여기서 우리 독립군끼리 4분이 있었습니다. 이걸 자유시 참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독립군단이 밀산부 한흥동에 조직돼 있었는데 이걸 부르는 건 소련의 적군이에요. 볼셰비키 혁명에 성공한 사회주의 세력. 근데 당시
그 소련에 옛날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를 받드는 백군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백군을 지원하는 건 일본이야. 그러니까 적군이 우리 독립군을 불러놓고 야 우리가 무기 줄게 군량미 줄게 우리와 함께 싸우자. 우리는 지금 백군과 싸우는데 백군 뒤에는 일본이 있는 거 아니냐. 너희 적은 일본이니까 함께 싸우자. 논리적으로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독립군들 중에 아니 우리나라 독립운동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우리가 다른 나라 내전에 끼어들어서 싸워야 된단 말이야. 싫다. 그러니까 적군이 그럼 무기 내놔. 아 군이 무기 받았는데 어떻게 무기를 돌려준답니까? 적군이 우리 독립군을 공격하는데 그 적군 앞에 적군 편을 들었던 우리 독립군이 있었던 거죠. 이걸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자유시 참변 다 하고 내려와서 만주 지역에 참의부와 정의부와 신민부라는 세 개의 부가 만들어지는데 자치정부적 성격을 띱니다. 정무 기능과 군무 기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자치정부, 특히 참의부가 육군 주만 참의부 그래가지고 임시정부 산하부대였죠. 문제는 이 3부가 이렇게 정부적 성격을 띠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제가 이 3부를 탄압해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당시 조선 총독부의 경무국장 미스야와 만주 군벌 장장님 사이에서 이 군벌이라는 것들은요, 여러분 중국에 우리 문벌 귀족 기억나십니까? 문벌, 가문이 벌렬화됐다. 문벌. 기억나죠? 고려. 할아버지도 관료, 아빠도 관료, 나도 관료, 내 사촌도 관료. 문벌이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군벌은 뭐겠습니까? 중국에서. 아빠도 군인, 할아버지도 군인, 내 사촌 형도 군인, 나도 군인. 그가 아니에요. 중국의 군벌은 할아버지도 자기 군대가 있고 아빠도 자기 군대가 있고 나도 내 군대가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군벌이 만주 장장님이었는데 미스야가 만주 장장님에게 야 조선인 독립군 좀 잡아다 주면 살아서 주면 두당 얼마. 두당이라고 표현하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죽여서 주면 얼마. 돈 줄게. 독립군 잡아. 그러니까 그게 미스야 협정이에요. 그래서 만주 군벌이 우리 독립군을 토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독립군들 힘드셨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3부를 통합하자. 3부 통합운동. 근데 3부가 불완전하게 통합됩니다. 남만주에는 국민부, 동북만주에는 혁신회.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공부했던 내용이 뭐냐면 3.1운동 이후에 무장투쟁이 활기를 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1920년대 무장투쟁입니다. 그럼 여러분 1920년대 무장투쟁은 선후관계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잡아도 괜찮아요. 써져 있습니다만 봉오동 전투에 승리하죠. 봉오동에서 홍범도가 승리하니까 일제가 강제로 훈춘 사건이 뭐냐면 훈춘이란 도시에 가가지고 일본 군대가 일본 공사관을 습격해서 일본인 몇 명 죽어요. 일본 공사관이 공격당했네. 우리가 우리 공사관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보내야 되겠네. 그러니까 홍범도를 공격하기 위한 명분을 만든 게 훈춘 사건이고 홍범도가 김자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에서 일주일 동안 10여 차례 전투에 대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 아이들이 안 되겠다. 저기 있는 한인 마을들이 조선 독립군에 기지 역할을 하는구나. 한인마을 남자는 다 죽여. 간도 참변을 일으키니까 우리 독립군은 멀리 떠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저 밀산보 한흥동에 가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가 불렀어요. 그래서 자유시 참변을 당하고 내려와요. 자유시 참변 당하고 내려와서 3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제가 미스야 협정을 체결해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3부 통합운동까지 전개했습니다. 이게 바로 1920년대 무장투쟁인데 여러분에게 연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20년 6월, 20년 10월, 20년 10월, 20년에서 21년까지 가는 거고 20년 12월에 대한독립군단이 조직되거든요. 그러니까 3.1운동 직후잖아요. 그리고 21년에 자유시 참변, 22, 23, 24, 25년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25년에 미스야 협정, 28년에 국민부와 29년에 혁신회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목을 뭐라고 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1920년대 무장투쟁입니다. 이게 무장투쟁 되십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데 부대 이름 여기 빨리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입니다.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입니다. 꼭 잡으십시오. 잠깐만요.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는 여기 청산리 대첩으로 가야죠. 여기가 바로 청산리 대첩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의 연합작전에 승리인 거. 뭐 안무의 국민회군, 최진동의 국무도독부군 이런 많은 부대들이 연합작전 전개했던 게 청산리 대첩인 거예요. 여기 대한독립군단 서희를 중심으로 했던 대한독립군단입니다. 여긴 대한독립군이고 여긴 대한독립군단이고
크게 어렵나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 봉훈청, 간대자, 삼미통 이렇게 암기하셔도 괜찮아요. 옛날 보훈청에 간대자 막 그랬는데 봉훈청, 간대자, 삼미통.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승리하면 시련이 있고 승리하면 시련이 있고 이 흐름을 타잖아요. 됩니까? 한 번만 따라하세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따라하십니까?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김자진의 북로 군정성군의 승리 됩니까? 청사의 대첩은 일주일 동안 10여 차례 전투, 백운평, 어람, 촌, 고동화, 천수평 막 이런 전투. 3부,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미사협정 다 알고 계시면 좋겠고 불완전하게 통합됩니다. 남쪽의 국민부, 북쪽의 혁신후회 이 정도만 잡아주시면 1920년대 무장투쟁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 무장투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무장투쟁 20년대 무장투쟁을 공부했습니다. 봉오동 전투 이거 다시 복습이 되네.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이 있었죠. 훈충사건 일제가 강제로 조작을 해냈죠. 그런데 청산리에서 다시 우리 독립군이 이겼죠. 청산리 대첩의 승리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 군대였죠.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이 간도 참변을 일으켜서 우리 한인마을 학살 방화했죠.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이 밀산부 한흥동으로 서해를 중심으로 떠나가지고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었죠. 그런데 자유시 참변을 우리가 당했고 내려와서 삼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본이 미스야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우리 독립군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삼부 통합운동을 전개합니다. 삼부 통합운동은 그런데 불완전하게 전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만주에서는 국민부가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가 나왔는데요. 혁신의회에서 한국독립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지고 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로 바로 한국독립군이 그러니까 동북만주에서는 한국독립군이 만들어지는데 이 한국독립군의 총사령관 누구냐면 총사령관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지청천의 한국독립군. 지청천은 이청천이라는 이름으로도 쓰였으니까 아버지 성이 지시고 엄마 성이 아버지 성이 지시고 엄마 성이 이씨였나 보죠. 이청천 장군이라고 합니다. 지청천의 한국독립군. 그런데 여러분 이 삼부 통합된 게 1920년대 후반이고요. 이 부대들이 만들어진 게 만주사변 막 직전이고 직후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만주사변으로 일제가 만주를 점령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지금 이 무장투쟁은 만주에서 전개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만주인들도 일제에게 저항을 해야 돼요. 기존에 우리 이 독립군과 만주인들이 연대를 합니다. 그 만주에 중국에 어떤 부대가 있었냐면 중국의 호로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이 연대해서 진짜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만주에서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돼요. 남만주에서 국민부에서는요. 조선혁명당이 만들어지는데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양세봉입니다. 잠뱅이 부대, 빤스 부대. 아휴, 양세봉 장군. 진짜 해드릴 이야기가 많은데 유튜브로 한 번쯤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양세봉 장군. 동상도 있습니다. 만주예요. 최고 무장투쟁, 그러니까 양세봉이 죽으면 무장투쟁이 끝난다. 그런 말까지 있었고 사실 양세봉이 죽으면서 만주에서 무장투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도 양세봉 장군 묘가 있고 북한의 열사령인가? 김일성이 북한의 최고 독립운동가 누구예요? 김일성이죠. 북한은 독립운동가도 서열화시켜가지고 맨 꼭대기점에 김일성을 올려놓는데 차마 김일성 자기 이름 밑으로 못 내리는 인물이 양세봉이죠. 그러니까 김일성 아빠 친구이기도 합니다.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입니다. 조선혁명군. 그럼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은 어떤 부대와 손을 잡았냐면 당시 중국의 의영군과 연대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승리하냐? 이거 진짜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흥경성 전투와 영능가 전투. 그럼 여러분 봐봐. 이 지금 봉오동 전투,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 청산리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과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 서일에 대한 독립군단 막 이렇게 공부해 왔죠. 이렇게 우리는 공부해 왔다가 이게 제목을 달자면 제목을 어떻게 노란색으로 가볼까요? 이게 1920년대 무장투쟁이었죠.
그럼 이건 뭐냐면 오늘 공부할 타이틀입니다. 1930년대 초반 만주에서 만주 사변이 일어나니까 만주 사변 직후에 만주를 일본이 차지하니까 만주인들도 저항해야 돼. 만주인들도 중국인이야. 그래서 기존의 우리 독립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해요. 그 만주에서 1930년대 초반입니다. 초반. 한중연합작전 이거 꼭 잡아야 되는데 그 두 개 부대가 지청천의 한국독립군. 여기서 헷갈릴만 하죠. 한국 독립군이니까 독립군은 중국의 호로군과.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부대보다도 전투 이름을 더 많이 물어봅니다. 한능검에서는. 쌍성도,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왜 동경성만 다 썼대? 촌스럽게. 그럼 동도 이렇게 끊어버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영릉과 흥경성은 양세봉의 조선형 명군인데 명군 이응 들어가니까 의용군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근데 중국 부대 모르겠으면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은 흥경성 영릉가 전투 30년대 초반 만주의 산중연합작전 진짜 두 개 부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곧 중일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우리 무장투쟁 하신 분들이 중국으로 들어가자. 중국에 일본 아이들이 쳐들어올 것 같다. 그때 중국 땅에서 우리가 계속 저항하면 될 거 아닌가. 그런데요. 난징이라는 도시가 있죠. 난징에서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집니다. 원래 이게 수능이나 한능검에서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데 말 잘못했어요. 수능이나 한능검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에서는 많이 출제되는데 한능검에서는 이건 좀 적게 출제됩니다. 민족혁명당에 의열단을 이끌던 김원봉. 그 다음 김원봉은 사회주의자죠. 조소왕은 민족주의계입니다.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충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 되었다고 임시정부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청천도 만주에서 무장투쟁하다가 이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 민족혁명당이 1935년에 만들어져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빨간 사람이야. 사회주의자야. 여기는 파란 사람들이야. 좌우가 연대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김원봉의 의열 단계가 워낙 잘난 사람들이다 보니까 민족혁명당을 이끌어가 버리니까 조소왕과 지청천이 이탈합니다. 민족혁명당을요. 원래 이 민족혁명당이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 임시정부는 상해를 떠나가지고 막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혁명당을 주도했던 김원봉이 임시정부의 김구를 부릅니다. 김구 형님, 김구 선생님, 임시정부는 마탱이 갔으니까 제게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자존심 상한 거야, 김구가. 아니야, 우리 임시정부도 조직이 있어. 그래서 김구가 이때 1935년에 만들었던 게 한국국민당이에요. 중국 국민당 뻔 따서 이거 지난 시간에 임시정부 공부할 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혁명당 때문에 한국국민당도 만들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 민족주의가 민족혁명당을 이탈합니다. 그래서 김구가 이쯤 가고 있을 때 여기서 김구와 만나가지고 김구와 함께 충칭 들어가서 김구는 주석이 되고 조소왕은 학자니까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건국강령으로 받아들이고 지청천은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 되는 거죠. 이거 임시정부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남은 김원봉이 다른 사회주의계 단체와 연대해서 이걸 뭘로 바꾸냐면 조선 민족혁명당으로 바꿉니다. 근데 이상하게 민혁이가 조민혁이란 말인데 이게 좀 어렵겠네. 보시면 민혁이가 조민혁으로 바뀌어요. 역시 김원봉이 주도합니다. 다른 사회주의계 단체들과 연대해서. 그러면서 좀 어렵지만 기출은 되니까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이라는 걸 조직하는데 이건 위에다 써버릴까? 조선 민족 전선 너무 어렵죠? 연맹 사회주의 이렇게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이게 구성되는데 하여간 조선 민족 전선 연맹도 구축하면서 이 조선 민족 혁명당의 산하부대로 엄청난 부대가 만들어지는데 그 엄청난 부대가 뭐냐면 조선 의용대입니다. 그래서 원래 민혁이가 조민혁으로 바뀌면서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진다. 근데 이상하게 한능검에서는 민혁이가 조민혁으로 바뀐 거는 많이 안 물어보고 그냥 조선의용대를 물어보는데 아니 그럼 조선의용대는 조선민족혁명당의 산하부대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안 물어보고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무장단체다. 이것만 한 4번, 5번 정답입니다. 무슨 말이냐? 남만주에 여기에 여러분 여기 양세봉에 조선혁명군이 있었습니다. 조선혁명군 기억납니까? 여기 동북만주의 지청천에 한국독립군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냐면 만주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잖아. 만리장성이. 여기 만리장성에 산해관이라는 관문이 있어요.
중국 관내 그러면 만리장성 안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리장성 안쪽에서 이 부대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난징 바로 옆에 항커우라는 곳이 있어요. 항커우하고 시험 출제합니다. 항커우가 지금의 우한이야 전염병 발생지. 그 우한에서 항커우 우한에서 조선의용대가 중국 관내에서 전염병 코로나도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듯이 중국 관내 최초의 무장단체 역시 항커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연도 문제가 많이 기출됐는데 우리는 한능검이니까 중일전쟁 직후에 중국 관내에서 써드릴까요? 하도 많이 기출되니까 중국 관내에서 최초 무장단체 많이 기출됩니다. 이게 조선의용대인데 이 조선의용대를 만들 때 누가 지원해줬냐? 사회주의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거든요. 이 둘은 지금 떠났고 그런데 김원봉을 누가 예뻐했어? 의열당 공부하시면 좀 알게 돼요. 아, 장제스가 교장이었던 황포군관학교에 김원봉이 의열단원들을 유학 보내기도 했구나. 이런 걸 공부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중국 국민당 김구 데리고 도망치고 있는 국민당 정부가 지원해 준 겁니다. 중국 국민당. 이게 김구를 빡 돌게 만들죠. 왜? 김구는 지금 왜 이렇게 장제스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그래서 충칭 들어가는 겁니까? 왜? 언젠가 네가 나 따라다니면 중국 관내에서 무장단체 만들 수 있도록 해줄게. 그래서 김구는 임시정부 직함도 없이 임시정부 인사들과 함께 장제스 따라다니고 있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한에 김원봉에게 먼저 무장단체를 중국 국민당 장제스가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고 만들어진 조선의용대 많이 기출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일본이 여기까지 다 점령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있기가 힘들어, 김원봉도. 그리고 김원봉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고 만들었는데 이 중국 국민당 정부는 항일전에 의지가 별로 없어. 그런데 또 다른 중국 정부 마오쩌둥의 팔로군 공산주의자들은 물론 도망치면서도 일본에게 강하게 저항을 해. 그러니까 부하들이 김원봉에게 조선의용대를 데리고 이리 갑시다라고 하는 거야. 차라리 우리 화북 지역으로 가가지고 마오쩌둥과 연대합시다. 그러니까 김원봉이 그 생각도 맞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조선의용대를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그럼 여러분 조선의용대가 화북으로 갔어요. 조선의용대가 화북으로 가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되는 거죠.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반소탕전, 호가장전투 이건 좀 시험에 덜 나오긴 해요. 나름 성과를 거뒀어. 그런데 이제 이쪽에 김원봉이 혼자 있기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기 부하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떠납니다. 길을 떠나서 낙양쯤 갔는데 여기 있는 김구와 장제스가 야, 너 충칭으로 오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럴까? 하고 김원봉이 조선의용대 본대를 이끌고 이렇게 합류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김원봉 조선의용대의 한국광복군 합류예요. 한국광복군 공부할 때 1940년에 창설했고 41년에 대일선정 성명 발표했고 1942년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를 합류시켰다. 이거 무장투쟁 공부하면 이해하게 됩니다라고 제가 임시정부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냐면 우리 한국광복군에 사회주의계 무장단체 중국 관내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합류함으로 인해서 좌우합작적 성격을 띠었다. 한국광복군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당황스럽잖아. 대장이 이리 가버린 거 아니야. 여기는 어떤 부대가 있어요 지금? 한국광복군이 있으니까 광복군입니다. 당황스럽잖아. 그래서 화북조선 독립동맹 또 어렵다. 나름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화북조선 독립동맹. 근데 요즘 이런 단체는 좀 덜 나와. 화북조선 독립동맹, 민혁이, 조미혁이는 조금 덜 출제돼요. 이 화북조선 독립동맹을 이제 1942년에 김두봉이 만듭니다.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김두봉이 만들고 이 밑에 산하부대가 어떤 부대냐면 조선의용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조선의용대가 왜 중요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조선의용대는 장제스의 후원을 받고 중국 관내에서 가장 먼저 한커우에서 만들어져서 바로 조선의용군의 모태가 되기도 했고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기도 했으니 얼마나 조선의용대가 중요합니까? 무장투쟁 끝! 한국광복군은 공부했잖아. 몇 번째 합니까? 40년에 창설, 총사령관 지청천, 41년에 대일선정 성명, 42년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합류, 43년에 영국군과 인도 미얀마 연합작전, 44년에 미국 OSS 합동훈련, 45년에 국내 진공계획 정진군. 무장투쟁이 어렵다 하는데 20년대 선후관계에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김자진의 북로군정서군과
연합작전에서 청산리에 승리했다. 청산리 전투, 어랑촌, 백운평, 고동화, 천수평 잡고 그래도 무장투쟁이 어렵다라고 하면 이 5개 부대만 설명하시면 무장투쟁 문제가 풀립니다. 이 5개 부대를 나는 완벽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장투쟁 문제가 안 풀리면 그 문제가 똥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이 2개 부대는 1930년대 초반 만주사변 직후에 한중연합작전, 지청천의 한국독립군, 쌍성보 사두하자 대전자력,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영릉과 흥경성,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중국 관내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국민당 정부의 혼을 받고 만든 부대, 화북조선 독립동맹의 조선의용군은요, 여러분 이건 뭘로 시험에 잘 나올까요? 실은 부대 규모는 얘가 제일 큽니다. 제일 많게는 진짜 10만까지 봅니다만 최소 몇만입니다. 진짜 몇만입니다. 이 조선의용군이 한국전쟁 직전에 북한의 인민군이 합류했다. 요즘 한국전쟁의 배경으로 애치순 선언과 더불어서 가장 시험 출제 많이 되는 게 조선의용군의 인민군 합류입니다. 한국전쟁 직전에 북한의 인민군이 합류했던 부대. 됩니까? 그리고 한국광복군까지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금 보시면 약간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이고 지청천의 한국광복군이죠. 여긴 약간 파란 부대. 조선혁명군 양세봉은 완전히 사회주의자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선의용대 김원봉 약간 사회주의자, 조선의용군 이렇게 5개 부대를 이해하시라고. 원래 조선의용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민혁이가 조민혁으로 바뀌는 그 과정까지 알아야 됩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그냥 조선의용대 자체를 많이 물어봅니다.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이제 무장투쟁도 끝났고요. 시험에 진짜 더 많이 출제되는 의열활동인데 이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인애국당 기억나십니까? 언제 만들어졌죠? 여러분 이거 연도문제도 시험에 기출되기도 합니다. 1931년에 임시정부가 살아있음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의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김구 선생님이 한인애국단을 조직했지요. 근데 한인애국단원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름 2명이 등장합니다. 이봉창과 윤봉길이 등장합니다. 윤봉길, 이봉창, 봉봉 브라더스. 여러분 이봉창 이거 시기도 실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1년 후인 1932년 1월 달에 만주를 점령하고 나서 만주국 황제로 그 옛날 청나라에 어렸던 마지막 황제 푸이, 영화로도 유명했는데 그 푸이를 앉히고 이제 푸이가 지금은 컸죠. 이 당시에는 그 푸이와 히로히토 일본 그 개새끼가 개새끼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습니다. 걔는 사열식을 거행하는데 이봉창이 수탄 던져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 동경에서 일본 국왕에게 수탄을 투척했으나 실패합니다. 실은 이봉창 의거 직후에 중국 신문에서 아깝다. 일본 왕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신문 기사를 핑계로 일본이 상해를 쳐들어간 게 상해 사변이에요. 물론 상해 사변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되진 않지만 그래서 상해를 점령해 놓고 그 승리 기념식을 상해 홍코우 공원에서 가지려고 할 때 윤봉길이 이봉창 의거에 감동 먹고 또 김구 선생님을 찾아가서 저도 수류탄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저는 물통으로 만들어주세요. 도시락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 달에 어디 위치 잡으세요? 상해 홍코우 공원에서 전쟁 승리 기념식장에 예전에는 도시락 폭탄로 공부했습니다만 지금 물통 폭탄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지요. 상해 홍코우 공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천천히 차분히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봉봉 브라더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윤봉길 그리고 이봉창 진짜입니다. 2명 시험에 다 잘 나오고 일본 동경이었다는 것과 상해 홍코우 공원이었다는 걸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한인애국단보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의열단 갑니다. 여러분 의열단은 누가 만들었냐면 김원봉이 윤세주와 함께 만주 길림이란 말 자체가 길림이 얼마나 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중심 도시 없이 비밀 결사 단체로 만들어진 건데 1919년에 연도는 여기 써드릴까요? 3.1운동 직후에 김원봉이 윤세주와 함께 만줍니다. 김원봉 이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무장투쟁에서 먼저 조선의용대 만든 김원봉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원봉의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독립을 쟁취할 것인가? 무장투쟁?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다. 나라 건데 어떻게 더 강한 군대를 만드냐?
실력 양성, 어떻게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냐? 불가능하다. 외교 독립? 나라 건데 어떻게 외교력을 발휘하냐? 우리를 건방지게 통치하러 오는 새끼들 있으면 다 죽여버리고 통치기관 폭파시켜버리면 되지. 김원봉이 윤세주와 함께 만들었고, 여기저기 테러 활동, 실은 테러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김원봉 스스로가 테러 속에 깃들어져 있는 참뜻을 민중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슬퍼했기 때문에. 근데 이 테러가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아니지요. 침략자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꼭 한 번쯤 수류탄을 투척해야 될 곳에 수류탄을 투척합니다. 그게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조선 총독부 투척해야 되겠죠. 그 다음 독립운동가 제일 많이 잡아갔던 종로 경찰서 투척해야 되겠죠. 일본 왕궁 수류탄 투척해야 되겠죠. 동양 척식 주식회사 수류탄 투척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름 중요합니다. 총독부에 누가? 김익상. 그 다음에 종로경찰서에 김상옥. 다 훌륭하신 분들. 왕궁의 김지섭, 일본 왕궁 김지섭. 여기 벌써 기출 2번 정도 만난 것 같은데요.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나석주. 이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수험항사를 공부하시면 이거 연도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1923년, 아이 미쳤습니까? 1921년, 23년, 24년, 26년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이름들 나왔습니다. 김원봉 기억하시고요.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 나석주. 그런데 실은 이들보다 먼저 의열단원으로 활약을 했던 인물들도 있어요. 먼저 그럼 이쪽이겠죠. 한번 이쪽 이렇게 써볼까? 부산경찰서와 밀양경찰서에 수류탄 투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산경찰서 박재혁, 밀양경찰서 최수봉. 그래서 원래는 어떤 분들이 시험에 더 많이 출제되면 이분들이 더 시험에 많이 출제돼요. 그런데 이분들도 출제도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부산경찰서 박재혁과 밀양경찰서 최수봉은 시기가 더 빨라요. 그래서 바로 1920년 의열단 만들어지자마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활약을 했을 때 아니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의열활동을 전개함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이 테러 속에 깃들어져 있는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슬펐던 김원봉이 누구에게? 단지 신처우에게 손떨 정도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조선 혁명선언. 그러니까 김원봉이 신처우에게 우리 의열단원에게 힘이 되는 글을 한번 써주십시오라고 하니까 1923년 새해 벽두에 신처우가 의열단원을 위한 조선혁명선언을 써주는 겁니다. 뭐 1923년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로 시험에 잘 나옵니까? 신처우라는 인물 문제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바로 이 조선혁명선언이 의열단원들의 행동 지침서가 되는 겁니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들어가 민중과 손을 잡고 폭력, 암살, 파괴, 폭동 등을 통해 강도 일본의 통치를 끝장내자. 민중혁명론을 이야기했던 시험에 진짜 많이 기출되고 이 조선혁명선언이 의열단원들의 행동 지침서가 된다는 거 이게 가장 많이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이게 가장 많이 기출됩니다. 정말 의열단원과 조선혁명선언을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이런 활동들이 계속되고 있었고 근데 개별적 투쟁 가지고는 한계가 있구나라고 생각했고 이제 의열단원들 여기저기 이제 막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는데요. 황포군관학교라고 이 황포군관학교는 누가 경영합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장제스가 교장이었던 황포군관학교에 의열단원들 유학 보내기도 합니다. 연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망수사 같으면 다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김원봉이 진짜 장제스로부터 사랑을 받았나 봐. 그래서 난징에 김원봉이 학교를 만들도록 장제스가 허락을 해줬고 교장까지 됩니다. 그게 바로 조선혁명간부학교입니다. 실제로 한능검에서도 김원봉 관련해서 조선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이 되었다도 기출된 바가 있고요. 조선혁명 간부 학교. 2개 이거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겠다. 조금 더 대중적 정치 투쟁을 전개하자. 그게 바로 민혁입니다. 민족혁명당을 만들면서
사회주의자 김원봉이 학계로부터 인정받는 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학계 역사학자들 다 김원봉 좋아합니다. 김원봉은 사회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민족주의계 누구랑도 연대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꽤 노력했던 인물이고요. 그래서 민족혁명당을 만들면서 민족주의계 조소왕과 지청천과 연대했다. 근데 조소왕 지청천이 민족혁명당을 빠져나가면서 민혁이를 조민혁으로 만들었다. 조민혁의 산하부대가 조선의용대다.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